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린아입니다. 아직은 외바닥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시장이 1850선을 지난주에 내주었었죠. 하지만 금요일날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위주로 사면서 그렇게 컴백을 하면서 20포인트를 회복시켰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현재 15포인트 정도 더 당기면서 35포인트 밑바닥을 찍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이란 아직은 아니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나왔던 아침이기도 합니다. 아직 뭔가 불안한 그런 움직임 속에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후반부터 반등세가 나왔듯이 뉴욕과 유럽 증시 역시 지난주 조금 힘겨웠고 변동성도 컸지만 마지막 거래만큼은 프리처럼 반등을 했더라고요. 뉴욕 증시부터 마감지수 챙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지난 한 주 결국 추가적인 하락을 주간 단위로 하긴 했지만 마지막 거래일에는 15,000선을 이틀 만에 회복시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나스닥의 상승폭이 0.5%대로 가장 컸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티브 발머 CEO가 사임 소식을 표명한 것이 기술주 위주로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밖에 뉴욕 증시가 올랐던 또 하나의 원인, 그리고 우리 증시의 오늘 상승 원인으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라는 것인데요. 주택 관련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7월달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가 약 3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아니 주택시장에 신규주택 사는 사람 매매거리가 이렇게 없는데 양쪽 하나 축소하면 안 되지라는 분위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뉴욕도 반등을 했고 우리 증시 역시 오늘 추가 반등한다, 외국인도 산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불리는 우리 잭슨홀 미팅 뉴스도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버닝키 의장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미팅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차기 연준 총재들도 연설하지 않거나 아예 불참해서 별로 주목받을 인물이 없었지만 지역 연은 총재 가운데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 분은 계셨습니다. 바로 데니스 로카트 총재가 될 텐데요. 현재 지표로 보면은 9월 정도에 9월 FOMC 회의가 우리 시각으로는 한 추석 전후로 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양쪽 하나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한 열흘 정도 전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현재 지표가 나오는 게 일정하게 개선세를 보인다든지 일정하게 안 좋다든지 이런 고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월달 양쪽 하나 규모, 자산매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줄일 수도 있겠다라고 180도 스탠스를 바꾼 건 아니지만 약간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IMF 라가르드 총재가 그나마 좀 잭슨홀 미팅에서 주목해볼 만한 참석 인물이었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QE 축소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로카트 총재와는 전혀 다른 발언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결국에 잭슨홀 미팅에서 주요 인물들의 QE 축소 관련된 발언은 조금 엇갈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도 살펴보죠. 유럽도 이틀 연속 올랐는데요. 독일이 0.2, 영국이 0.7, 영국 많이 올랐네요. 프랑스도 0.2%대 독일과 비슷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독일과 영국 지표가 동시 좋았어요.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외로 호조를 띄웠고요. 유로존 신뢰지수도 소비자 신뢰지수가 약 2년 내 가장 좋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유럽 증시가 참 좋은 모습인데요.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글로벌 뉴스 가운데 놓치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주식형 펀드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16조 원의 돈이 이탈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5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돈은요, 유럽으로 갔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자재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금값과 은값 그리고 구리값 등의 원자재 시세를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금 가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지금 뉴욕 쪽에 이제 상장이 돼서 거래되는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거의 1,400불을 바라보고 있죠. 19년 내 최고치였었고요. 사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한 2%대 상승세를 보여서 사실상 1,180불 아래로까지 깨졌었다가 반등다운 반등을 해서 지금 한 5, 6월달 시세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은값은 오히려 4% 가까운 장중의 상승세를 보였고, 장중한테 온스당 24불까지 회복하게 돼서 거의 다 금값과 은값이 비슷한 패턴으로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5월달 가격은 한 3.3불, 4불까지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챙겨봐야 될 것이 바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되겠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서 지금 그 돈이 원자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는데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T노트 한번 켜보면요. 2.9%까지 넘어섰었죠. 이렇게까지 미국채가 인기가 없었고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한 2.8%까지 일단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2%대 머물고 있었던 그 정도 안정세보다는 훨씬 더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인도와 인도네시아 쪽의 신흥국 이머징 마켓의 금융 위기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결국 이것이 양쪽 하나 축소와 맞물리는 얘기가 되겠죠. 이쪽에서 자금이 나가면서 주식시장이 약하고 환이 약하고 채권이 같이 약해지는 트리플 약세를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 경상수지 적자가 날까봐 지금 거의 적자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수인데요. 지난 한 주에 얼마나 많이 빠졌나 좀 잠깐 보면요. 저가를 찍었었죠. 주봉으로 한번 보면 지난 한 주에 8%, 한 10%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 정도가 되면은, 그렇죠? 사실 1차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도네시아, 인도지수 열심히 챙겨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약간은 지나간 이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까지 인도네시아 지수, 자카르타 지수까지 보여드렸으니까요. 주변국 분위기 조금 더 살펴볼까요? 먼저 일본이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코스닥이 2% 뜰 때 니케이도 2% 이상 급반등을 했었죠. 현재 일본 니케이가 추가 상승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군요.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13,660 라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것이 이제 중국 상종합지수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도, 지난주 한번 좀 크게 흔들렸었는데요. 중국 상종합지수가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종합지수가 오늘은 강보합세 정도인데 0.44% 정도 올라서 2066선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약간 챙겨봐야 될 이슈. 먼저 금요일날 장중에 2% 정도 빠졌었다가 약보합에 끝냈는데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요. 초상은행 관련해서 유상증자 부담감 때문에 중국장이 조금 흔들렸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잘 마무리가 됐고 오늘 일단 반등 포인트를 조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는 지금 아마 자막에 나가고 있을 텐데 중국의 인민은행에서요. 5대 은행 대상으로 100억 위안 정도 CD 발행을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은행이 CD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신용경색 우려를 약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눈에 안 보이지만 뒤에서는 계속 중국이 경기 부양 조치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소하지만 놓칠 수 없는 뉴스여서 같이 공유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1880선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80선 중반까지 올라왔고요. 15포인트 정도 오늘 더 당겼고 금요일날 20포인트 올랐으니까 합이 반등폭이 35포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시가부터 지금까지 분봉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커지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 수급의 변화가 있었겠죠. 80선 중반인데요. 1% 가까운 반등세를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매수해주는군요. 현물을 1,000억 원 아니지만 800억대 순매수. 기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개인은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자,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오늘 상승폭이 커졌지 않았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수급의 변화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던 외국인 선물의 매수 전환입니다. 오늘 계속 장 초반엔 팔고 현물 아주 조금만 사고 있었는데 현물의 매수 강도가 커짐과 동시에 선물 쪽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인가 하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베이시스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 나오는 것이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빨간불로 바뀌었죠. 컨텐고 상태로 일단 전환이 되면서 동시에 지금 프로그램 매매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찰 쪽에서는 아직 플러스가 안 뜨지만 일단 비찰 쪽에 조금은 플러스가 뜨고 있고요.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최근에 베이시스도 안 좋아지고 외국인들 선물 지난주에 보니까 뭐 10,000계약 넘게도 팔았더라고요. 지난 한 주에 프로그램 매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쏟아졌었거든요. 금요일은 3,000억대, 그전에도 거의 3,000억에 육박, 4,000억 넘게 이렇게 외국인 선물 많이 팔았던 날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현물만 쭉 사는 게 아니라 선물 쪽에서 뭔가 화끈하게 사주든가 그래서 차익이 플러스가 나와주든가 아니면 덜 나오든가 또는 비차익 쪽에서 이렇게 화끈한 매수세가 잡혀야 되는데 화끈하진 않지만 약간은 변화 조짐이 매도 물량이 줄거나 비차익 쪽에 매수가 뜨고 있다는 사실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장중에 오늘 상승폭이 커지는 이유 외국인들 선물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지난 한 주 특별히 목요일 날 의외로 마이너스 2%대 더 빠진 게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눈물을 안겨줬었는데 금요일 날 2%대 급반등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었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0.7%. 이렇게 되면 현재 코스피가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0.8%대인데 원래 더 빨리 가고 있었거든요. 약간 상승폭이 형님보다 덜한 모습이죠. 네, 이렇게 보십시오. 상승폭이 더 커지지 않고 고점 이미 아침에 나왔고요. 약간 지금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530선대 회복은 했지만 533선은 사실상 미미하게 내줬다는 것도 포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네, 코스닥이 금요일 날 급반등이 나올 때 누가 샀었죠? 외국인이 500억 이상 이달 들어 가장 많이 강하게 순매수를 해줬었는데 오늘 그런 외국인이 일단은 별로 사지 않네요. 이것이 조금 문제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아침에는 외국인이 계속 원래 팔았었고 개인하고 누가 샀냐면 기관이 샀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을 좀 찍었었다가 상승폭이 슬그머니 아주 조용히 이제 줄어드는 이유는요. 외국인은 약간 덜 팔지만 기관이 매도로 장중에 돌아섰기 때문에 개인의 나홀로 매수만으로는 코스닥의 상승폭이 확대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내리네요. 3원 50전 정도 하락하면서 1113원 40전 하고 있는데 잠깐 분봉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구간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1112원, 1113원 정도. 원달러 환율 지난주에 한번 보니까 1123원대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 1120원대. 안착이 조금 어려웠었고요. 사실 1120원대 안착은 어려웠었고 금요일날 좀 빠지더니만 오늘까지도 추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어디에서 막혔나요? 1126원대에서 막혔네요.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에 미국의 2분기 GDP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스트럭처의 월말 내고 물량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미국의 주택지표가 좋지 않아서 달러 자체가 글로벌리 달러 약세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조금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미국의 2분기 GDP가 예상외로 좀 많이 나온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지금은 위험자산 투자가 다시 조금 커지고 있지만 그때는 안전자산 투자로 다시 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 미국의 2분기 GDP 명심하시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원달러 환율은 당국 개입 때문인지는 몰라도 동남아시아 위기 국가들보다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사실상 130만 원 찍고 약간 밀렸었는데 오늘 130만 원이 오늘 여전히 안 되네요. 추가 상승을 주당 한 3천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하는 모습이고요. 누가 가장 눈에 띕니까? 그렇죠. 현대차가 3% 가까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23만 5천 원 아주 중요한 목에 딱 걸려있네요. 포스코, 모비스, 기아차, 모비스 기아차도 거의 1%대 혹은 2%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시죠. SK 하이닉스도 28,000원대 그냥 잘 머물고 있고요. 우선주가 1%대 상승. 오늘 누가 또 눈에 띄죠? 이번 판에서는 아까는 현대차가 참 좋아 보였고 이번에는 LG화학이 3% 가까이 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렇죠. 2차 전지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한테 130만 5천 원까지 갔었어요. 130만 원 회복했었었는데 지금 약간 상승폭이 줄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폭은 커지고 있으니까 누군가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저가 129만 6천 원, 지금 129만 8천 원, 130만 원대 어쨌거나 안착 시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버텨는 주고 있네요.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주 모습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제가 23만 5천 원이 목에 걸렸다라고 표현해드렸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130만 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현대차의 23만 5천 원 라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갔다 하면 밀리고 갔다 하면 밀렸던 라인이 바로 23만 5천 원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더 크게 한번 올랐었다가 딱 윗꼬리가 달리는 라인 지금 현재 가격인 23만 5천 원이라는 거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사실 현대차는요 잠깐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주에 약간의 외국인들의 매물이 파업 시작하면서 그걸 빌미로 약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다른 거는요. 같은 자동차 내에서도 기아차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아차는 훨씬 더 외국인 매도층 기간이 짧지요. 지금 수급으로만 놓고 본다면 기아차의 수급이 외국인 중심으로만 놓고 볼 때 현대차보다 좋아 보입니다.
네, 나머지 자동차주들도 오늘 분위기가 괜찮고 만도는 2.5%나 상승을 하고 있군요. 이번엔 운수장비 섹터가 지금 평균 한 2% 넘게 오르는 걸 보여지고 있는데 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섹터 상승률 가운데 1위가 바로 운수장비인데 운수장비는 차와 조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머지 조선 반쪽을 좀 보면요. 오늘은 현대중공업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대우조선해양도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약하지는 않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지난주에 제조업 지표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유럽의 경기 회복이 지표를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발주를 많이 내는 이런 조선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까지 살펴드렸고요. 아까 LG화학이 강했었잖아요. 2차 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뿐만 아니라 최근에 화제를 뿌리는 종목은 대장주 가운데 삼성 SDI가 있죠. 와,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더 오르고 있군요.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차트 한번 열어보죠. 보나마나 신고가일 테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 한번 신고가를 냈었다가 약간 상승폭은 조금 줄이면서 끝이 났었는데 오늘 갭을 동반하면서 약간 1%가량 갭 상승해서 지금 17만 7천 원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여러보나마나 수급이 상당히 좋아져 있을 텐데 한번 보자고요. 기관이 많이 사는지 외국인이 많이 사는지. 재미있는 수급이네요. 외국인들이 아주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매집을 좀 해오다가 기관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게 언제? 지난주 금요일 약간 윗골이 달릴 때 외국인 좀 팔았고요. 기관은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기관이 막 늦게나마 삼성 SDI 사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 LG화학의 상승폭도 2차 전지 관련해서 같이 크군요. 나머지 종목 더 보시면요. PNT가 6%대 상승, 코스모 신소재,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특허 취득했다는 상신 EDP까지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사실 신고가를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급등하면서 2차 전지가 한번 떴는데 그 금요일로 끝이 아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삼성 SDI 정도만 뜨고 나머지 좀 비실비실할 텐데 오늘은 대장주 가운데 LG화학까지 쌍두마차를 형성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비철금속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값도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자재 최근에 심상치 않습니다. 고려연이 3.6%, 장중 한때 4%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풍산, 대창, 서원 등의 나머지 종목들도 풍산 홀딩스를 제외하고는 일단 상승을 같이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번에 테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 자동차가 있다면은 코스닥 쪽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여지는 안철수 테마입니다. 10월 재보궐선거 때 사실상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후보 단일화라든가 야권 연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이 곧 신당을 만들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여론은 해석하고 있어요. 거의 다 상한가죠. 미래산업도 상한가. 지금 오늘 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참고로 없고요. 그냥 상한가로 말아 올린 종목들입니다. 안철수 테마가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안철수 테마를 하면 거의 다 상한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랩 역시 중심에 서 있죠. 나머지 종목 특별히 테마 가운데 풍력 테마도 지난주 금요일 2차 전지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테마였습니다. 태웅이 9% 넘게 올랐었잖아요. 미국의 대규모 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것도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현진 소재 오늘은 또 동국 SLC가 조금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유니슨도 추가적으로 3% 더 오르고요. 사실 넓게 보면 풍력이라 할 수 있는 효성도 4%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자결제입니다. 전자결제주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요. 지난주 이제 외국인이 금요일날 500억 정도 사면서 코스닥에 들어왔잖아요. 지난 한 주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KG 이 이니시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빌리언스가 오늘 또 한번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KG 모빌리언스가 한 3달을 쉬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KG 모빌리언스가 한 석 달 정도 6월부터 계속 쉬고 뭐 올라가봤자 15,000원대를 크게 못 벗어났었는데 오늘 몇 프로가 올랐느냐? 장중 한때 10%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모습이 있었는데 KG 뭐더라? 네, KG 이니시스의 그런 모습이 있었었죠. KG 이니시스는 훨씬 더 빠르고요. 이미 신고가를 한번 찍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두 자릿수 때는 한번 올랐었던 KG 이니시스의 외국인들이 지난주 가장 많은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이니시스의 바통을 모빌리언스가 받더라 이겁니다. 3인방 가운데 다날도 빠질 수 없겠죠. 다날도 4% 넘게 5%가량 오르다가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어서 3% 정도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카지노주입니다. 카지노주도 오늘 사실 전자결제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테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카지노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금까지 좀 안 좋게 그렇게 매겨질 거다라는 카지노세 신설 때문에 조금 부진했었던 카지노주가요. 오늘 5%대 드디어 오르는 종목이 보입니다. GKL 파라다이스는 금요일에도 한번 부침 좀 심했었죠. 마이너스 폭이 꽤나 컸었는데 약보합으로 잘 겨우겨우 맞췄었는데 오늘 드디어 큰 폭의 상승이 거의 6% 육박하게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강원랜드는 끼지 못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도만 오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GK가 파라다이스 오늘 이 두 종목에는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나머지 특징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특징주는요 한 6개 정도가 될 텐데요. 웅진 홀딩스가 오늘 11%나 오르는데 사실 상한가에 들어갔었다가 상이 약간 풀렸습니다. 배임 횡령 혐의 때문에 8월 초 정도에만 거래가 됐다가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쭉 계속 거래가 안 되다가 오늘 거래 재개됐습니다. 드디어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안착하는 듯 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냥 두 자릿수 급등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농우바이오는요, 최대 주주가 사망했대요. 최대 주주가 지분을 농우바이오의 한 47%, 6% 정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지분의 한 절반 정도는 증여세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지금 불거졌는데요. 농우바이오 때문에 한 6% 가까운 약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난 한 주 SX 페노션이 산업은행으로부터 2천억 정도 지원받는다라고 해서 상한가를 여러 번 쳤었었는데 오늘 소외됐던 SX 그룹주 가운데 엔진이 또 두 자릿수대로 올라옵니다. 역시 경영 정상화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신규로 한 1,500억 정도 기존에 받았던 400억 외에 더 돈을 자금을 유입할 수 있다고 하죠. SFA가 오늘 좀 문제인데 대덕 GDS하고 조금 대비돼서 보셨으면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윌베이스가 급등하는 건 2분기 흑자 전환했다는 좋은 실적 성적표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SFA하고 대덕 GDS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대덕 GDS입니다. 이것이 대덕 GDS 차트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한번 상승하고 나서 오늘 약간 제 차트가 느리군요. 급등하고 나서 바닥을 한번 그 전에 찍었었고요. 급등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아주 강한 반등이 대덕 GDS 나오는 반면에 오늘 SFA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수주 부진 우려 때문인데 오늘은 정말 매매 잠깐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거의 한가 한번 들어갈 정도로 긴 밑거리를 동반했었고 지금 약간 약보합 정도 마이너스 3.6% 정도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었는데 여전히 이 하향세를 계속해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IT 부품이라도 많이 다른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네요. 네, 월요일입니다. 근데 주요 일정 준비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중요한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판으로 나뉘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밤에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고요. 내일 밤에는 6월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지수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만 지금 나름대로 좀 추려본 것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28일엔 미결주택 매매 주택지표가 27일, 28일 이렇게 이어져서 나옵니다. 나머지 더 중요한 주 후반의 일정들을 한번 볼까요? 자, 30일 첫째 줄 먼저 보시면 지금 문제의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7%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보다 적게 나오면 악재겠죠? 30일 미리 봤으니까요. 미국의 7월 개인 소비와 소득, 그리고 8월달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표가 나온다는 것도 참조하시면서 29일 목요일이니까요. 목요일마다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인도의 2분기 GDP에 앞서 챙기셔야 될 주 후반의 일정이 미국의 2분기 GDP가 되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것은 한 1.7% 정도 세 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지금 한 중간 거죠. 수정치가 2.2% 정도 나오리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보다 더 잘 나와도 좀 문제겠습니다. 양쪽 하나 축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테니까요. 시장TV입니다. 오늘 특별히요. 월요일마다 출발 증시 화이트에서는 무국 선생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무국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정리한 것입니다. 공유하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1886선까지 오면서 1900선이 한 15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올라가봤자 1900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1900이 저항선일 것이다. 이번 주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지표는 변동성만 키울 뿐 중요도는 상당히 낮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중요한 지표는 뭐냐? 바로 9월 6일 다음 달 초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가 관건일 텐데 실업률이 7.5, 7.6% 정도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실업률이 만약에 7.3%까지 뚝 떨어진다면은 우리 1800까지도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시장이 진정 원하는 것은 양쪽 하나 축소 규모 시기이기도 하지만 경기 회복이거든요. 자, 9월은 양쪽 하나 축소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면서 프로그램 매매 위주로 변동성이 커질 거고요. 추세적으로 간다? 1900 넘어서 2000 이런 얘기는 10월 달에나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9월엔 우리 추석 관련해서 우리도 쉬게 되고요. FMC 회의도 예정이 되고 있고요. 또 독일의 총선도 예정이 되고 있고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도 해야 되는 9월이기 때문이죠. 이슈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무국 선생님은 어떤 쪽을 주도주로 보고 계신가 한번 보여드리죠. 주도주는요, 최근에 하락했을 때, 지난 한 주 힘겨웠을 때 잘 버텼던 쪽을 잘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이 강하다라는 의미니까요. IT,
특별히 자동차, 오늘 자동차 보시죠? IT, 삼성전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재와 원자재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소재, 원자재주가 될 거라고 보시는 근거로는요. 최근에 사실 원자재 자원 부유국이라 할 수 있는 브라질과 호주 증시가 다른 이머징과 상당히 다르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BDI 지수도 발틱 운임 지수죠. 이거 이제 경기가 좋아져야 올라가는데요. BDI 지수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재, 원자재는 이미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부분은요. 이 같은 IT, 자동차, 원자재를 기억하되 원자재는요. 지금 달러 약세에 따라서 일시적인 그런 어떤 반등으로 볼 수도 있고 추세적으로 경기가 정말 좋아져서 원자재가 강세를 띠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소재 원자재가 지금 주도주 중심에 서 있긴 한데 이게 일시적인 강세를 띨지 약달러의 반대급부를 아니면 추세적으로 강세를 띄워줄지 경기 회복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번 주는 1900 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지표만이 나오지만 변동성만 키울 뿐 큰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어려운 한 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도주 IT, 소재 원자재, 자동차까지 잘 챙겨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뉴스인마켓입니다. 10대 그룹 중 7곳이 지난해보다 상반기 투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그룹만 투자를 늘렸을 뿐 삼성과 SK, LG 등 7개 그룹의 투자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기업경영평가업체 CU스코어가 10대 그룹의 올 상반기 투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의 투자 실적은 36조 7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 39조 2,880억 원보다 8.2% 감소했습니다. 올 상반기 12조 원을 투자한 삼성그룹은 10대 그룹 중 투자액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투자 실적이 4.1% 감소했고 LG그룹의 상반기 투자액도 5조 6,54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9% 줄었습니다. 월가의 큰손들이 한국 채권을 집중 매입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가운데 한국 채권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는 월가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신흥국 자산을 투매하는 와중에서도 한국 채권은 6개월째 사들여 이 기간에 보유 규모가 115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흥국 전체에서 지난 5월 말 이후 440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채권 펀드를 운영하는 핌코와 메뉴라이프 SM 매니지먼트의 아시아 펀드, 슈레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등이 한국 자산을 집중 매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높지 않은 인플레와 자금 유입 추세로 앞으로 한국 채권 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8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52.82%로 연초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1월 47.54%였던 개인 거래대금 비중은 증시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 6월 43.78%까지 떨어졌습니다. 7월 48.88%로 반등하고 이번 달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개인들의 주문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8월 하루 평균 주문 건수 비중은 61.86%로 올해 최저치인 6월의 55.7%보다 6.16%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 2008년 이후 5년 동안 전셋값이 1억 원 넘게 오른 아파트가 10가구 중 2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서브가 지난주 기준 서울 아파트 108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가격은 조사한 결과 전셋값이 2008년 이후 5년 동안 1억 원 이상 상승한 가구는 19만 가구로 전체의 18%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2008년 8월 당시 2억 234만 원에서 현재 2억 8,855만 원으로 평균 6,651만 원 올랐습니다. 전셋값이 5년 동안 1억 원 이상 오른 가구는 주로 전세가 수준이 높은 중대형 아파트가 많은 곳에 몰려 있습니다. 강남구가 49,200가구로 가장 많고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전자가 연초 전략으로 내세웠던 G 프로젝트를 TV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 제품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전략의 핵심인 G의 의미도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TV와 스마트폰, 에어컨 등 다양한 제품에 일관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시장 선도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카드가 지난달 출시한 챕터2의 카드 7종이 출시 50일 만에 발급 3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현대카드의 상반기 월평균 실적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현대카드는 알파벳 기반 상표 포트폴리오를 포기하고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혜택 두 트랙으로 단순화하는 챕터2 카드를 지난달 1일 출시했습니다. 하나은행이 다음 달 개봉 예정인 영화 관상의 관객 수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하나무비 정기예금 관상과 모집자 수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하나 2플러스 공동구매 적금 상품을 다음 달 13일까지 한시 판매합니다. 하나무비 정기예금 관상은 영화 관상의 관객 수가 100만 명 미만 시 연 2.8%, 100만 명 이상 시 연 2.85%를 지급하는 1년제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개봉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금리가 결정되며 총 모집 한도는 200억 원으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LTE 전국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봉인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서 국내 최초로 LTE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제공 중인 LTE 전용 서비스인 T쇼핑 및 풀 HD급 영상 콘텐츠 시연과 함께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 전송 등 고속의 LTE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연했습니다. 지상에서와 같은 화질과 데이터 전송 속도로 한라산과 백록담의 빼어난 경관을 SNS 등을 통해 바로 공유하고자 하는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8월 26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